노년에 가장 무서운 것은 돈이 없는 것도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끔찍한 것은 잘못된 인간관계에 휘말려 당신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기생충 같은 인간들과 엮이는 것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인간을 만나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늘 손을 벌리는 인간, 뒤에서 험담하는 인간, 당신을 은근히 무시하는 인간. 하지만 노년이 되면 이런 인간들은 더 노골적으로 다가옵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척, 다정한 척하지만 속내는 오직 하나, 당신을 이용하고 뜯어먹고 결국 배신당해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과 계속 엮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이 가진 돈은 서서히 빠져나가고 정신은 지쳐가고 건강마저 무너집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평온하게 보내야 할 때 스트레스와 후회 속에서 피폐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래도 오랜 인연인데 이 나이에 사람 정리하는 게 쉽나 하며 스스로를 희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라도 단호하게 손절해야 합니다. 당신을 소모품처럼 쓰고 버리는 인간들과는 더 이상 엮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노년에 반드시 끊어야 할 7가지 인간 유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이런 인간들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당장 거리를 두십시오. 손절이 곧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마지막 생존 전략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손절해야 할 인간 유형은 나를 앞에 두고 딴짓하거나 휴대폰만 만지는 인간입니다. 노년에 가장 참기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사람이 대놓고 휴대폰을 만지거나 딴짓을 할 때입니다. 이런 인간들은 당신 앞에서는 마치 듣고 있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들은 시선은 핸드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고 손가락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응, 그래, 아 진짜? 와, 대박이네. 잠깐만 이거 보고 계속 얘기해. 어? 방금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이 말들은 사실상 나는 내 이야기에 별 관심 없어라는 의미입니다. 한두 번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당신은 스스로를 하찮게 느끼게 됩니다. 나는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딴짓을 하거나 휴대폰만 만지고 있다.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 인간에게 나는 그저 배경음악 같은 존재구나. 더 심한 경우는 이렇습니다. 당신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상대방이 SNS를 하거나 문자 답장을 하거나 심지어 전화를 받는다. 당신이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요? 이거 봐봐 하면서 전혀 다른 주제로 말을 돌린다.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이 음식 사진만 찍고 SNS에 올리느라 정신이 없다. 이런 행동은 단순한 무례를 넘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상대가 진정으로 당신을 존중하고 아낀다면 대화에 집중하고 눈을 맞추며 듣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들은 오직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움직이며 당신의 존재를 가볍게 여깁니다. 이런 인간들과 계속 어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요즘 시대가 다 그렇지 하고 이해하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점점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싫어집니다. 결국 당신은 점점 고립되고 상대는 여전히 자기 할 일에만 바쁩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인간과는 대화할 필요도 없다. 이제부터는 이런 인간들에게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대화할 거면 휴대폰 좀 내려놓을래?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딴짓할 거면 나 그냥 갈게.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아, 미안, 잠깐만 하면서 계속 딴짓을 한다면 그 관계는 끝난 것입니다. 진짜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말할 때 온전히 내 이야기에 집중할 것입니다. 당신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과는 손절하십시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자존감과 인간관계는 훨씬 건강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손절해야 할 인간 유형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깎아내리는 인간입니다.
노년의 가장 치욕적인 순간은 무엇일까요? 바로 누군가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깎아내리고 웃음거리로 만들 때입니다. 이런 인간들은 겉으로는 친한 척, 장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 속에는 분명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를 들춰내며 웃음거리로 만들고 당신이 실수라도 하면 그걸 과장해서 말하며 당신을 깎아내립니다. 이분이 옛날에 얼마나 촌스러웠는지 아세요? 이 나이에 그런 걸 몰라요? 하하,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봐요. 이분이 예전엔 이런 실수도 했었어요. 정말 재밌죠? 처음에는 그냥 웃으며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당신은 점점 작아지고 위축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당신을 깎아내리면 당신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지만 속은 썩어갑니다. 이들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당신을 낮추고 자신을 더 우월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를 깎아내릴 때마다 자신의 존재감을 더 부각하려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게 맞죠? 이분이 또 이런다니까요? 원래 이분이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죠. 이런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은 점점 노인이 아닌 어린애 취급을 받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점점 당신을 그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람들이 가까운 친구나 가족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친구들과의 자리에서, 혹은 사소한 대화 속에서 이들은 당신을 조롱하며 즐거워합니다. 이런 인간들과 계속 어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참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점점 대화가 불편해지고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집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집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웃음거리가 될 사람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들과 단호하게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그들이 가까운 친구이든 오랜 인연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과 어울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순간 당신의 삶은 훨씬 당당하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 손절해야 할 인간 유형은 만날 때마다 자신의 집 근처에서만 보자고 하는 인간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좋은 사람들과 여유롭게 만나는 것이 중요한 삶의 일부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만남조차 스트레스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만날 때마다 자신의 집 근처에서만 보자고 고집하는 인간을 만났을 때입니다. 이들은 매번 똑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약속을 잡으려고 하면 바쁘다며 집 근처에서 만나자고 하거나 멀리 가기가 힘들다며 자신이 있는 쪽으로 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맞춰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장소는 항상 그 사람의 집 근처입니다. 한두 번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똑같은 핑계를 대면서 자기 집 근처에서만 보자는 것은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당신이 1시간을 넘게 이동해야 하든, 교통이 불편하든, 몸이 불편하든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본인의 편안함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한 번이라도 이번에는 내 집 근처에서 만나자고 하면 그들은 거긴 너무 멀다며 불평을 하거나 차가 막혀서 불편하다고 하거나 요즘 컨디션이 좋지 않다며 이해해 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집 근처에서만 만나려 하며 상대방의 불편함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정작 당신이 아프거나 힘들다고 하면 그래도 와줄 수 있지 않느냐며 뻔뻔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 결국 당신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래, 어차피 만나면 좋은 시간이니까 하며 참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만남 자체가 불편해지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결국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며 기운이 빠지게 됩니다. 이제는 결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나만 일방적으로 맞춰주는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상대가 정말 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한 번쯤은 나에게 맞춰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인간들에게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만 맞춰줄 수 없으니 당신도 나에게 한 번쯤 맞춰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면 주저없이 손절하는 것이 답입니다. 배려 없는 인간과의 관계는 끊는 것이 최선이며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네 번째, 손절해야 할 인간 유형은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도 감사 한마디 없는 인간입니다. 노년의 가장 씁쓸한 순간은 진심으로 선한 마음으로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고맙다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을 때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 탓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에 선뜻 손을 내밀게 됩니다. 돈이든 시간이든 정성이든 기꺼이 나누고 최선을 다해 도와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어려움을 벗어나고 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간절한 태도로 다가왔던 사람들이 막상 편안한 상황이 되면 아무렇지도 않게 태도를 바꿉니다. 도움을 받았을 때는 한없이 겸손하고 감사한 척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마치 스스로 이겨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가끔은 도움을 준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마치 당연한 일이었던 것처럼 여깁니다. 과거의 힘든 시기에 도움을 줬던 기억을 꺼내면 오히려 불쾌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걸 왜 이제 와서 이야기해요? 내가 언제 그렇게까지 부탁했나요? 그냥 알아서 해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좋은 관계였는데 굳이 그때 이야기 다시 꺼낼 필요가 있나요? 도움이 필요할 때는 손을 내밀고 막상 해결되면 본인 노력으로 극복한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허탈감과 배신감이 몰려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또 어려워지면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도움을 요청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인간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가 점점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고맙다는 말을 듣자고 도와준 건 아니니까 하며 넘어가지만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 사람이 다 이런 건가? 라는 회의감이 듭니다. 결국 정말 도움을 줘야 할 순간에도 손을 내밀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제는 결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사람을 돕는 것은 좋지만 아무런 감사도 없는 관계는 더 이상 지속할 가치가 없습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부탁하는 것인지, 평소에도 나를 존중하는 사람인지, 단순히 나를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고마움을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타인을 이용하려 듭니다. 도움을 받았음에도 감사 인사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에게 또다시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선한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는 인간들은 가까이 둘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이라면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주저없이 손절해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삶은 한층 더 가벼워지고 후회 없는 관계만 남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손절해야 할 인간 유형은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는 인간입니다. 노년에 가장 조심해야 할 인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을 빌려달라고 끊임없이 손을 벌리는 인간들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당신을 걱정하는 척하지만 결국 목적은 하나입니다. 당신의 돈을 뜯어내는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엔 아주 사소한 부탁을 합니다. 이번 달만 좀 힘들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나중에 꼭 갚을게요. 이런 말로 접근합니다. 그러다 한 번 돈을 건네는 순간 그들은 절대 발을 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10만 원, 다음엔 50만 원, 그러다 어느새 수백만 원이 나가고 있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들은 절대 돈을 갚지 않습니다. 오히려 빌린 돈을 당연하게 여기며 더 많은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와서 돈 문제로 인간관계를 망칠 거야? 나중에 여유 생기면 갚을게. 너무 재촉하지 마. 이런 식으로 당신을 죄책감에 빠뜨립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이런 식으로 돈을 요구할 때는 더욱 위험합니다. 자식, 친척, 오랜 친구라는 이유로 계속 퍼주다 보면 결국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자신이 퍼줄 수 있는 한계를 모르고 계속 지갑을 열다 보면 결국 정작 본인의 노후는 쪽박차는 신세가 됩니다. 이들은 당신이 돈을 더 이상 주지 않으면 서서히 태도를 바꿉니다. 처음에는 애원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짜증을 내고 심지어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깟 돈 좀 못 빌려줘? 내가 언제 안 갚는다고 했어? 그렇게 인색해서 어떻게 사람들과 살려고 해? 라며 오히려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돈은 당신을 위해 써야 하는 것입니다. 노년에 들어서까지 남의 빚을 떠안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나는 이제 노후를 위해 돈을 지켜야 해.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어. 그리고 절대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접근하는 인간들, 특히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요구하는 인간들은 절대 손절해야 할 첫 번째 유형입니다. 그들과 관계를 끊는 순간 당신의 인생이 훨씬 평온해질 것입니다. 여섯 번째 손절해야 할 인간 유형은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는 인간입니다. 노년에 가장 조심해야 할 인간이 있습니다. 늘 자신의 불행만 이야기하며 당신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인간들입니다. 이들은 늘 힘들다고 합니다. 나는 너무 불행해. 내 인생은 왜 이리 꼬였을까? 하소연하면서 당신에게 모든 걸 쏟아냅니다.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에 들어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하소연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대화 패턴을 보면 항상 같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 내가 이런 일이 있었거든. 당신이 아이고 힘들었겠다라고 위로하면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이런 일도 있었어. 처음에는 위로하는 입장이었지만 언제부턴가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상대방이 피곤해하는 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불행을 토해냅니다. 그런데 정작 당신이 힘든 이야기를 하면 반응이 참 기가 막힙니다. 아이고,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나는 더 힘들어. 그런 건 힘든 것도 아니야. 내가 당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결국 이들은 당신의 감정을 이용하기만 할 뿐 결코 당신을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과 오래 어울리면 당신의 정신이 피폐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불행한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처음에는 위로해 주다가도 나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우울한 감정이 스며들게 됩니다.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도 달라집니다. 늘 불행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당신도 불행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계속 당신을 감정 쓰레기통처럼 대한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도 내 삶이 있고 내 감정을 지킬 권리가 있어.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어. 그리고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들과 멀어지는 순간 당신의 마음도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일곱 번째 손절해야 할 인간 유형은 항상 빌붙으려는 인간입니다. 노년에 가장 피해야 할 인간 유형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늘 빌붙으려는 인간, 한마디로 당신을 호구로 여기는 인간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친한 척, 정 많은 척 하지만 결국 당신의 돈과 호의를 이용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기생충 같은 인간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한결같습니다. 자기 돈은 절대 쓰지 않으면서 당신의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합니다. 아이고, 내가 요즘 돈이 좀 궁해서 그런데 이번엔 내가 밥 사면 안 될까? 너는 돈도 많잖아. 우리 밥값은 내가 내는 게 자연스럽지. 이 나이에 돈 쓸 일이 뭐가 있다고? 그냥 너가 한 번 더 내라. 처음에는 한 번쯤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특징은 한 번 얻어먹으면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커피 한 잔, 다음엔 밥 한 끼, 그리고 어느새 당신이 그들의 모든 생활비를 대주는 지갑 같은 존재가 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빌붙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지갑은 절대 열지 않고 늘 남에게 기대어 살아갑니다. 다음엔 내가 살게.
라고 말하지만 다음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단순히 밥값이나 돈을 뜯어내는 것만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도 빼앗아갑니다. 나 심심한데 내가 나 대신 장 좀 봐주면 안 될까? 너는 차 있잖아. 나 마트 좀 태워줘. 오늘 좀 피곤해서 그런데 대신 전화 좀 해줄래?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당신을 부려먹고 당신을 이용하면서도 절대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고 거절이라도 하면 그 정도도 못해줘? 라며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이런 인간들과 계속 어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친구니까, 인연이니까 하며 넘어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이들은 결코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현금 인출기가 아니고 누구의 하인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인간들과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번엔 너가 계산해. 나는 오늘은 내기 싫어. 나도 바빠. 너의 일은 너가 해. 당신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가 얼굴을 붉히거나 불만을 표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돈과 당신의 호의를 사랑했던 것뿐입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인간은 절대 곁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과 손절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훨씬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존중 없는 관계를 유지하는 순간 당신은 끊임없이 피로해지고 에너지를 빼앗깁니다. 반대로 나를 깎아내리는 인간들을 손절하는 순간 삶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해집니다. 무례한 인간을 잘라낼 용기가 곧 나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은 존중받아야 하고 당신의 시간은 소중한 것입니다. 당신을 이용하고 무시하는 인간들과는 더 이상 엮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당신이 손절하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훨씬 더 행복하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72세 박할머니가 10살 연하와 재혼하고 벌어진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박할머니는 72세의 나이에 외로움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오래,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다 보니 그녀의 하루는 점점 공허해졌습니다. TV를 켜면 온통 행복한 가족 이야기, 시장을 가면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도 누군가와 함께 늙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외롭다는 감정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다시 사랑을 꿈꾸고 싶은 욕망이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재혼에 대한 고민. 하지만 주변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야? 혼자가 편한 거지. 괜히 엉뚱한 사람 만나서 후회한다라는 말을 들으며 박할머니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찾아온 10살 어린 남자 정씨. 박할머니가 정씨를 처음 만난 건 우연 같았지만 어쩌면 필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오래 그녀의 일상은 점점 무채색으로 변해갔습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나날.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에서 바쁘게 살고 있었고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누군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요즘 재혼하는 사람도 많다던데 우리도 한번 알아봐야 하는 거 아냐? 그 말에 박할머니는 피식 웃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정말로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처음으로 노년층을 위한 커뮤니티 모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만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박할머니는 그래, 혼자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느니 이렇게라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겠어라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 남자 정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정 씨는 박 할머니보다 10살이나 어린 62세의 남성이었지만 자신을 훨씬 젊게 보이도록 꾸미고 있었습니다. 말투는 부드럽고 유머 감각도 뛰어나며 무엇보다 박 할머니의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깊이 대화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 씨는 박 할머니에게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 모임에서 할머니 말씀 듣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할머니랑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젊은 사람들보다 더 깊은 대화가 돼요. 박 할머니는 오랜만에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 씨는 그녀를 배려하는 듯한 말과 행동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데 성공했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저도 혼자 사는데 가끔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박 할머니는 흔들렸습니다. 그래, 나도 외로워. 내 남은 인생을 함께할 누군가가 필요해. 주변에서는 조금 더 생각해봐.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정 씨의 다정한 태도에 그녀는 이미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 씨는 박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랑 함께 사는 거 어떠세요? 남은 인생 함께 의지하면서 살아요. 그 말에 박 할머니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이렇게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게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박 할머니와 정 씨의 재혼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렇게 박 할머니와 정 씨는 새로운 인생을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감정을 느꼈고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를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두 사람은 마치 젊은 연인처럼 손을 꼭 잡고 행복을 약속했습니다. 재혼 후 박 할머니는 달라진 일상에 매 순간 감격했습니다. 아침이면 정 씨가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리며 여보,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목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이었나 싶었습니다. 둘은 시장에 함께 가고 손을 꼭 잡고 공원을 산책하며 우리가 이렇게 늙어서도 사랑할 줄 몰랐지? 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박 할머니는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감정을 되찾았고 정 씨의 젊고 활기찬 에너지가 그녀를 다시 생기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달라진 것은 밤의 외로움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살 때는 차가운 침대가 너무 넓고 밤마다 뒤척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곁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고 정 씨가 옆에서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며 잘 자요라고 속삭였습니다. 박 할머니는 마치 잃어버린 청춘을 되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내 옆에는 이 사람이 있어. 그렇게 재혼 후의 삶은 꿈처럼 완벽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정 씨와 함께 늙어가며 인생의 마지막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박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달콤한 동화가 아닌 악몽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징후는 바로 돈이었습니다. 정 씨는 처음에는 돈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도 함께 사는 부부인데 경제적으로 같이 하는 게 맞지 않아? 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크게 개의치 않고 생활비를 조금씩 보태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 씨의 지출은 끝이 없었습니다. 여보, 나 이번에 사업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투자금이 조금만 필요해. 요즘 허리가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 정 씨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부드럽고 다정한 말투로 부탁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사랑하는 남편이니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돈을 줘도 그가 어디에 쓰는지는 알 수 없었고 항상 새로운 이유로 돈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 할머니는 우연히 정 씨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볼 생각이 없었지만 화장실에서 들리는 희미한 속삭임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나 지금 잘하고 있어. 곧 다 끝나. 조금만 기다려. 박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그녀는 침착하게 정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폰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마이너스 잘 지내? 요즘 많이 챙겨줘?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다 처리할게. 마이너스 곧 정리하고 너한테 갈 거야. 그동안 잘 있어. 박 할머니는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더욱 공포에 몰아넣은 건 그 다음에 발견한 메시지였습니다. 마이너스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지. 너무 오래 끌면 안 돼. 순간 박 할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마무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모르는 사람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그녀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끔찍한 진실이 바로 눈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휴대폰을 쥔 채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지라는 그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정 씨는 대체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까? 그녀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박 할머니는 평소처럼 정 씨 옆에서 누웠지만 마음은 이미 그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는 낯선 존재를 옆에 두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잠들어야 하는데 도무지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의심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다면 정 씨는 어떻게 나올까? 그녀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정 씨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의 진짜 정체를 밝혀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박 할머니는 일부러 아무 일 없던 듯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정 씨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정 씨 몰래 집안 여기저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장, 책장, 옷장까지. 그러나 별다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옷장 구석 깊숙한 곳에서 작은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손을 덜덜 떨며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뭐지?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신용카드 명세서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된 대출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가 한 적도 없는 대출. 그녀의 이름으로 수천만 원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내 돈이, 내 이름이 왜 이런 식으로 사용된 거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정 씨는 처음부터 그녀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다정했던 말들, 따뜻했던 손길, 밤마다 속삭이던 애정 어린 말들은 모두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은행으로 달려가 계좌를 확인했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지난번에도 오셨잖아요. 오늘 또 오신 이유가 있나요? 박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여기 온 적이 있다고요? 네, 며칠 전에 젊은 여자분이랑 같이 오셔서 대출 상담도 하셨잖아요. 할머니가 직접 사인까지 하셨는데 박 할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젊은 여자? 나랑 같이 왔다고? 난 그런 적이 없는데? 그리고 순간 그녀는 떠올렸습니다. 정 씨가 어딜 다녀온다고 하고 사라졌던 날들. 혹시 그가 자신을 사칭할 누군가와 함께 은행을 다녀간 것은 아닐까?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정 씨는 처음부터 그녀를 이용하려고 접근했고 그녀의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 사기극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가 아직 그녀와 같은 집에 살고 있다는 것. 이제 박 할머니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정 씨에게 말할 것인가, 아니면 모른 척하면서 탈출 계획을 세울 것인가. 하지만 그 순간 집으로 돌아온 박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던 건 더욱 소름 끼치는 광경이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은행에서 들은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젊은 여자와 함께 대출 상담을 했다는 은행 직원의 말. 이 여자는 누구이며 왜 나를 사칭한 걸까? 그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사람이 지금도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집에 도착했을 때 박할머니는 평소와 다른 집안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집 안에는 낯선 향수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여자? 그리고 그녀는 거실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소파에는 젊고 화려한 옷차림을 한 여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집처럼 편안한 태도로 앉아 있었고 옆에는 정 씨가 담배를 피우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 오셨어요? 낯선 여자가 박할머니를 보며 태연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치 오래된 지인처럼. 하지만 박할머니는 이 여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 씨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소개할 사람이 있어. 이 사람 내 조카야. 너한테 말했었잖아. 조카? 박할머니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 번도 조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는데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은행 직원이 말한 젊은 여자라는 사실을. 박할머니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래, 조카라면 왜 내 집에 와 있는 거지? 그러자 젊은 여자는 웃음기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우리 집이니까요. 순간 박할머니의 머리가 쭈뼛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 정 씨가 재빨리 말을 덧붙였습니다. 여보, 괜한 오해는 하지 마. 요즘 혼자서 사는 게 불안하다면서? 그래서 조카가 가끔 도와주러 올 거야. 그러나 그 순간 박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나는 이 집에서도 쫓겨날 거야. 아니,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그녀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모르는 척하며 탈출 계획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이들의 정체를 폭로할 것인가. 하지만 그 순간 젊은 여자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박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오래오래 잘 지내봐요. 같이 사는 거니까 뭐든 공유해야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모든 것을 손아귀에 쥐었다는 듯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 모든 걸 가져가려고 한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함정 안에 갇혀 있다. 박할머니는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분명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믿었던 정 씨가 이제는 자신의 집을 차지하려는 낯선 여자와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는 능글맞게 웃으며 같이 사는 거니까 공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말한 공유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걸까? 그 순간 박할머니는 이 사람들이 단순히 돈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제거하려 한다는 끔찍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정 씨는 느긋한 표정으로 소파에 기대앉아 박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놀란 얼굴이야? 가족끼리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게 당연한 거지. 박할머니는 숨이 턱 막혀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보, 사랑해요 라고 속삭이던 사람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 집을 함께 소유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젊은 여자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사실 할머니가 가진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관리? 그 순간 박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젊은 여자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아주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집을 정씨 아저씨랑 공동 명의로 바꾼다든가요?
박 할머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건가? 그리고 계좌도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혼자서 관리하기엔 힘드실 테니까요. 박 할머니는 이제야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집과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정 씨는 더 이상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난 우리가 서로 신뢰하면서 사는 게 좋겠어. 공동명의로 바꾸는 게 우리한테도 좋잖아? 우리한테? 아니, 너한테겠지. 박 할머니는 침착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반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놀랐어. 근데 이런 건 변호사랑 상담해보고 해야 하지 않을까? 정 씨와 젊은 여자는 눈빛을 교환하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원하시면 그렇죠. 하지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믿으시면 돼요. 이제 박 할머니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서서히 궁지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대로 있으면 모든 걸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재산을 빼앗기는 것에서 끝날까? 박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오래 곁에 두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박 할머니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평온한 척했습니다. 정 씨와 그 젊은 여자가 이제 완전히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으려 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공동명의로 집을 바꾸자 계좌를 관리해 주겠다. 이들의 말은 결국 자신을 완전히 빈털터리로 만들겠다는 계획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박 할머니는 여기서 무작정 반발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나가기 전까지는 어떤 행동도 조심해야 한다. 그날 밤 박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집을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신고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집을 공동명의로 바꾸라고 한다. 계좌 관리를 하겠다고 한다는 말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를 찾아갈까? 하지만 지금 당장 이 집을 나가지 않으면 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유일한 방법은 자연스럽게 나가면서 이들을 따돌리는 것뿐. 그녀는 아침이 되자 태연한 표정으로 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당장 집을 바꾸는 건 부담스러우니까 며칠만 생각해 볼게. 그리고 조용히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장을 보러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정 씨와 젊은 여자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갔다 오세요. 하지만 박 할머니는 장을 보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곧장 은행으로 가서 남은 돈을 인출한 후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정 씨와 젊은 여자의 사기 및 재산 편취 의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 씨는 과거에도 노인을 대상으로 같은 수법을 써온 전력이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단 하루 만에 모든 걸 정리한 뒤 경찰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정 씨와 젊은 여자는 태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장은 잘 봤어요? 그러나 경찰이 등장하는 순간 정 씨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젊은 여자는 손을 덜덜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찰은 그들을 사기 및 협박 혐의로 체포했고 추가 조사에서 그들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정 씨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젊은 여자는 공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박 할머니는 모든 걸 빼앗길 뻔했지만 마지막 순간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인생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사건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이 사람을 망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일로 한 가지 더 배웠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는 건 무섭지 않다. 진짜 무서운 건 가짜 사랑에 속아 모든 걸 잃는 것이다.
그리고 그날 이후 박할머니는 다시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삶을 쉽게 내어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태어난 듯한 기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년의 이 6가지 못 지키면 쪽박찹니다. 여러분, 노년의 삶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갈린다는 말 믿으시나요? 젊을 땐 내일은 잘 되겠지 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잘못된 선택 하나가 노후를 쪽박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6가지를 못 지키면 평생 모은 재산은 물거품이 되고 텅 빈 통장과 외로운 노년만 남게 될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내 자식이 알아서 나를 챙겨주겠지. 그렇다면 그건 가장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려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자식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위태로운 외줄타기가 되고 맙니다. 돈은 늙어서도 벌면 된다. 이 말도 틀렸습니다. 노년의 체력과 기회는 젊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제한적입니다. 돈과 관계,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철저한 준비만이 안정된 노후를 보장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6가지는 노후를 망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생존 수칙입니다. 그게 뭐 대단하겠어 라고 방심했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최후의 무기를 손에 쥐어보세요. 노년의 쪽박 차지 않으려면 이 6가지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자식에게 기대면 노후는 망합니다. 노후를 자식에게 기대는 순간 당신의 삶은 위태로운 외줄타기가 됩니다. 자식이 언제나 나를 책임져 줄 거라는 착각은 노후를 망치는 가장 치명적인 오류 중 하나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부모들이 자식과의 관계를 돈으로 유지하려 하거나 일찍 증여를 결정해 재산을 넘기는 행동을 하면서 스스로 의지할 기반마저 포기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나중에 잘 해줄 거야. 이 말을 스스로 되뇌이며 재산을 넘겨주고 자식에게 모든 기대를 걸었지만 정작 현실은 그 반대였던 사례를 주변에서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식은 부모의 노후를 챙기고 싶어도 자신의 가정과 삶을 돌보는 데 여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자식들은 부모를 위한 책임감을 덜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0대 초반의 최 씨 부부는 자식에게 미리 물려주면 더 잘 키울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자식들에게 집과 땅을 증여했습니다. 최 씨는 자식들이 자신의 노후를 자연스럽게 돌봐줄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자식들은 재산을 받자마자 각자의 삶에 집중하며 부모와의 연락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결혼한 딸은 배우자와 함께 부모의 도움을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며 이후 부모가 요청한 작은 도움조차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결국 최 씨 부부는 노후 자금도 자식의 애정도 잃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자식은 부모가 영원히 곁에 있을 거라 생각하며 부모의 희생과 도움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부모가 재산을 미리 넘겨줄 경우 자식은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감을 벗어나면서도 동시에 부모를 돕는 책임감도 희미해집니다. 특히 재산을 일찍 증여받은 자식들은 그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부모의 노후에는 관심을 덜 기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후의 자식에게
기댈 생각은 아예 버리세요. 자식은 당신의 전부일 수 있지만 당신은 자식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그들의 배우자와 가족이 중심이며 당신이 의지하는 순간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오히려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은 최대한 늦게 물려주십시오. 필요할 때 도움을 주되 자신의 경제적 독립은 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재산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가진 최후의 자립수단입니다. 자식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본인이 의지할 만큼의 자산은 꼭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에게 기대기보다 스스로 준비하는 노후를 설계해야 합니다. 취미를 찾고 건강을 챙기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자립적인 모습으로 남는 부모가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자식에게 기대면 노후는 끝없는 후회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자식을 돕는 건 아름답지만 자신의 삶을 망쳐가며 돕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재산을 지키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며 자식에게 기대는 순간을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행복은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돈보다 건강이 먼저라는 사실을 무시하면 망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이 말이 노년을 망치는 가장 치명적인 착각이라는 걸 아시나요? 아무리 통장이 두둑해도 건강을 잃으면 그 돈은 그저 병원비라는 이름의 지출 항목으로 사라질 뿐입니다. 건강을 무시하고 돈만 좇는 순간 당신의 노년은 약병과 병원, 대기실에서 끝없이 허덕이는 삶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을 소홀히 하며 젊음을 살아온 사람들이 노년에 흔히 하는 말은 이겁니다. 내가 그땐 왜 이렇게 몸을 혹사했을까? 돈을 모으느라 하루 세끼 제대로 먹지 않고, 운동은 시간 낭비라며 외면하고, 건강검진도 비용 아깝다며 미루고 미뤘던 선택들이 노년에 돌이킬 수 없는 대가로 돌아옵니다. 그 결과 병원에 들락거리며 남은 돈을 끝도 없는 치료비로 쏟아부어야 하는 삶이 펼쳐집니다. 70대 이 씨의 이야기는 이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젊을 때부터 돈이 제일 중요하다며 일만 했던 그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버는 능력자였지만 퇴직 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모든 걸 잃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악화되면서 매달 병원비로 수백만 원이 나갔고 결국 30년간 쌓아온 재산은 몇 년 만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만 믿었는데 건강을 잃으니 그 돈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건강을 잃으면 돈을 쓰는 것조차 자유롭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도 없고 여행도 상상할 수 없으며 친구들과의 약속조차 병원 스케줄에 밀려 취소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결국 남는 건 돈만 남아도 내 마음대로 못 쓰는 신세라는 허탈함뿐입니다. 그렇다면 돈보다 건강을 우선시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아프지 않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진정한 자유를 제공합니다. 건강한 몸은 당신이 원하는 걸 하게 해주고 노년을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줍니다. 반대로 건강을 잃으면 남은 재산이 얼마든 간에 그 시간은 고통과 제한으로 가득 찹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좋은 식재료를 사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매일 적어도 30분씩 걷기나 운동을 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병의 싹을 초기에 자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건 돈을 모으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삶을 지키는 진정한 투자입니다. 결론적으로 돈보다 건강이 먼저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노년은 그저 긴 투병 생활일 뿐입니다. 지금 당신의 건강에 투자하세요. 돈이 아닌 건강이 당신 노후를 지키는 진짜 자산입니다. 세 번째, 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면 노후는 망합니다. 노년의 가장 어리석은 실수 중 하나는 지인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오랜 친구인데 도와줘야지, 지인이니 믿어야지라는 마음이 결국 당신의 노후를 불안정한 나락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순간 당신은 단지 돈만 잃는 게 아닙니다.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와 신뢰까지도 무너지게 되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땐 지인이나 친구들이 간절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만 좀 도와줘. 금방 갚을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은 좀 더 기다려줘. 형편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어. 심지어는 왜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나를 쫓아라는 불편한 반응으로 바뀝니다. 빌려준 돈이 돌려받지 못한 채 잊혀진 약속으로 남을 가능성은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 예로 60대 B씨는 30년 지기 친구에게 사업이 힘드니 한 번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오랜 친구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라며 퇴직금을 일부 빌려줬죠. 하지만 사업이 실패하면서 친구는 돈을 갚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고 미안하다는 말도 한동안 듣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B씨는 돈도 잃고 평생 의지하던 친구와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B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때 안 줬어야 하는지 너무 늦게 깨달았어. 돈을 빌려주는 것은 단순히 재산 손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노년에는 돈이 부족해지면 곧바로 생존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는 고정 지출인데 빌려준 돈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 모든 부분에서 압박을 받게 됩니다. 결국 나를 돌봐야 할 노후 자금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고 그 사람은 당신을 불편한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고도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에 단호히 거절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지켜야 할 노후 자금이라 힘들겠어라고 말하세요. 돈을 빌려주는 대신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하거나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돈 거래는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빌려주는 순간 당신의 선의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갚지 못하는 사람은 당신을 멀리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노후를 위협하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지인과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돈 대신 신뢰와 지지를 보내세요. 돈을 빌려주는 것이 사랑과 우정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걸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노후의 재산은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넘기지 마세요. 돈이 아닌 스스로를 먼저 지키는 것이 노후를 평화롭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 잘못된 투자에 손을 대면 재산은 사라집니다. 노년의 재산을 한 방에 불려보겠다는 마음으로 무턱대고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사례를 주변에서 종종 보셨을 겁니다. 이번만 성공하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 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당신의 소중한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잘못된 투자는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을 넘어
삶의 안정성과 존엄마저 무너뜨리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당신의 불안과 욕망을 정확히 간파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조금이라도 더 벌고 싶다, 남들처럼 성공하고 싶다는 심리를 활용해 치밀하게 접근합니다. 그들의 계획에 말려드는 순간, 당신은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재산까지도 잃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사기꾼들의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을 소개합니다. 이들을 알아야만 당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안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하는 사기꾼입니다. 이들은 위험성 0%, 매달 고정 수익 보장 같은 문구로 당신을 유혹합니다.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제시하며 투자자가 마치 아무런 위험 없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금융시장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은 허구입니다. 예를 들어 몇 달 동안 소액의 수익을 보여준 뒤 투자 금액을 키우도록 유도하고 최종적으로 원금을 들고 사라지는 방식이죠. 두 번째 유형은 내부 정보를 준다고 속이는 사기꾼입니다. 이들은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등 특정 분야에서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못 산다며 귀띔하듯 말을 꺼냅니다. 나는 내부 정보를 알고 있으니 너만 알려줄게라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 정보가 정말 특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은 허구이거나 조작된 정보입니다. 투자금을 받기 위해 사람들을 끌어들인 뒤 최악의 결과가 나와도 시장의 변동성을 예상 못했다며 무책임하게 떠나버립니다. 세 번째 유형은 사회적 신뢰를 이용하는 사기꾼입니다. 이들은 친근한 태도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신뢰를 쌓습니다. 교회나 지역 모임, 동창회 같은 커뮤니티를 통해 접근하며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행동합니다. 나도 투자했으니 걱정 말고 따라와라며 안심시킨 뒤 한순간에 돈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 유형은 특히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에 피해자는 더 큰 배신감과 재산 손실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을까요? 첫째, 투자는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금융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검증하세요. 둘째,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문구에 속지 마세요. 투자에는 반드시 위험이 따릅니다. 안전한 고수익이란 거짓말을 믿는 순간 당신의 돈은 사라질 것입니다. 셋째, 어떤 투자든 서두르지 마세요. 투자 사기꾼들은 항상 지금이 아니면 늦는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이 순간 멈추고 다시 생각하세요. 결론적으로 노년의 재산은 당신 삶의 최후의 방패입니다. 잘못된 투자에 손을 대는 건 그 방패를 자발적으로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사기꾼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말고 스스로의 재산을 지킬 준비를 하세요. 투자는 신중하게, 사기꾼은 단호히 거절. 이것만이 노후를 안전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잘못된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지 않도록 경계하세요. 다섯 번째는 재혼에 실패하면 삶은 끝없는 고통이 됩니다. 노년에 찾아온 재혼은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외로움을 채우고 누군가와 함께 노후를 보내겠다는 기대감은 달콤하죠. 하지만 재혼에 실패하면 그 달콤함은 곧 끝없는 고통과 후회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당신의 노후를 무너뜨리고 심리적, 경제적, 그리고 신체적 피해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재혼은 결혼과 다릅니다. 기대감보다 현실의 벽이 훨씬 더 높고 단단합니다. 상대방은 이미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고 당신 역시도 오랜 세월 다져온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세계가 충돌할 때
상상 이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구나 노년의 재혼은 경제적 문제, 가족 간의 갈등, 건강과 책임감 등 다양한 복잡한 요인들을 동반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8세 김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뒤 몇 년 동안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지인을 통해 72세 박 씨를 소개받았고 그는 김 할머니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며 외로움을 덜어주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노후를 함께 해도 되겠다는 마음으로 재혼을 결심한 김 할머니는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까지 팔아 박 씨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평화로웠습니다. 박 씨는 다정하고 배려심 있는 모습으로 김 할머니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 씨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김 할머니의 남은 재산을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겠다며 끊임없이 돈을 요구했습니다. 김 할머니가 이를 거절하자 박 씨는 점점 폭력적이고 냉랭하게 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박 씨가 이미 2번의 이혼 경력이 있었고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여성들의 재산을 갈취했던 전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김 할머니는 뒤늦게 이를 알게 되었지만 이미 집도 재산도 없는 상황에서 박 씨와 헤어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경제적 파산과 정서적 상처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재혼은 새로운 출발일 수도 있지만 잘못된 선택이라면 노후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재혼에 실패하면 단순히 관계가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 손실, 자녀와의 갈등, 심리적 고통, 그리고 사회적 고립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한 채 서두른 결혼은 비극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혼을 고려할 때 무엇을 신중히 생각해야 할까요? 첫째, 상대방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철저히 알아보세요. 경제적 상태, 건강 문제, 가족 관계 등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너무 빨리 결정하지 마세요. 시간을 두고 상대방의 성격과 생활 방식을 깊이 이해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세요. 자신의 재산과 권리를 지킬 수 있어야만 관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혼은 신중하게 준비해야 할 큰 결정입니다. 잘못된 재혼은 노후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대신 끝없는 고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철저히 알아보고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조건에서만 재혼을 고려하세요. 외로움을 달래려는 충동적 선택이 아닌 자신을 존중하고 지킬 수 있는 현명한 선택만이 노후를 평화롭게 만듭니다. 노년의 삶은 스스로 지킬 때만 빛을 발합니다. 이 6가지를 무시하면 당신의 노후는 텅 빈 통장과 고독한 나날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에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는 당신의 삶을 끝없는 나락으로 끌고 갈 뿐입니다. 돈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모두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노후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주변에 기대거나 잘못된 선택에 휘둘리는 순간 당신의 소중한 재산과 존엄은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결단의 순간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잡고 노년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시작하세요. 잘못된 선택은 쪽박이 되고 현명한 선택은 삶의 평화가 됩니다. 당신의 노후는 소중합니다. 망치지 말고 끝까지 지켜내세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